채만식의 태평천하 봅시다. 자, 태평천하, 이제 제목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죠. 제목이 있는 그대로 보면 클 태, 평화로운 평화, 그 다음에 시대지, 그래서 크게 평화로운 세상을 말해. 근데 이건, 뭐, 제목만 보자면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야? 이건 이 작품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윤직원 영감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일제강점기야. 그렇다면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혼자 태평천하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통해서 누굴 비판하는 거야? 왜곡된 역사의식과 왜곡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을 비판할 의도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식한 태평천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줄거리 갑시다. 앞부분에 줄거리, 이게 윤직원 영감 먼저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은 구두쇠야. 인력과 싹도 깎고 또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란 말이야. 근데 그런 그에게 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아픈 기억이 뭐냐? 구한말 조선시대 화적대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어.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부터 좀 생각이 삐뚤어져 있겠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또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체육관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는 거지. 그래서 윤종수에게는 군수를, 그리고 종학에게는 경찰서장이 됐으면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가장 큰 꿈이 돼. 그리고 이 윤종학은 지금 일본에 유학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영감의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 윤종학이라는 학생이, 거기서는 학생이니까, 유학 갔으니까. 자, 그러나 아들 윤창식, 근데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 있어요. 이게 3대에 걸친 이야기니까.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봐, 윤창식은 노름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윤종수, 아까 윤종수 있지? 윤종수는 방탕한 생활을 해. 또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도, 며느리는 윤창식의 부인, 손자 며느리는 또 누구의 부인이겠어? 윤종수의 부인.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소방 맞았다는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지. 이혼하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니? 윤종학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는 거야. 집안이 개판이야. 아들은 맨날 노름하고 있고 집안 재산을 없애고 있고, 며느리들은, 손주 며느리든 다 대거리하고 있고, 손주 종수는 군수를 시키려고 했더니 얘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믿을 만한 건 누구밖에 없어? 일본에서 유학 중인 종학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목 한번 가볼게. 이게 이제 15장인데 제목이 15장. 망진 자는 호연이라 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국에 가면 중국을 가장 중국답게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유적이 하나 있지. 뭐 있냐? 중국 하면 딱 이거지. 뭐 있어? 그렇지. 만리장성. 만리장성 누가 쌓았을까? 그렇죠. 진시황이 쌓았죠.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은 이유는 왜 만리장성 쌓았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위해서 왜 쌓냐? 바로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시황한테. 망진 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이렇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누구다? 호다라고 말하는 거야. 야는 어조사니까 그냥 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 이거야. 점쟁이가 진시황한테 폐하,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입니다 라고 말해.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인 진시황은 오랑캐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북쪽 지역을 막는 뭘 쌓아? 만리장성을 쌓은 거야.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누구였어? 그래, 아들 호해였어. 그럼 이 호자가 누굴 뜻하는 거야?
오랑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뜻한다라는 뜻이었지. 그럼 이 제목만 보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네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게 한다면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자는 누구라는 거야? 내부에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이 제목을 통해서 그럼 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건 내부자의 소행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장으로 돼 있고 15장이고 망진자는 호연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라고 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어렸을 적 윤두꺼비 시절에라고 했어. 자, 이 윤두꺼비 누구의 별명? 윤두꺼비는 바로 윤직원 영감의 별명이야. 근데 서술자가 윤직원 주인공의 이름을 별명을 윤두꺼비라고 직접 대놓고 불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야. 그러면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누구야? 윤용규지. 근데 뭐라고 불러? 말대가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렇게 천박한 별명으로 등장인물을 부름으로써 뭘 높여?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라고 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가볼까? 풍자가 뭐죠? 그렇죠.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아주 좋아요. 풍자란 얘기는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수능에서는 넓은 범위로 보자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돌려까기야. 우회적으로 비판. 그러면 해학은 뭐지? 해학도 역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해학과 풍자란 말이야. 그럼 두 대상이 해학과 풍자의 차이점 뭘까? 풍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판. 해학은 비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비판이 있으면 그건 해학이 아니야. 해학은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 어린 시선, 긍정적인 마음에서 하는 게 해학. 부정적이면 비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천박한 별명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였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작품의 서술자는 누구를? 윤직원 영감과 윤용규를 뭐 할 의도로? 비판할 의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풍자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설 중에 약간 우스꽝스러운 소설들이 있어. 주인공을 약간 웃기게 묘사한단 말이야. 근데 그 주인공을 비판할 의도가 없어. 그럴 때는 해학. 그 주인공을 비판할 의도가 있어. 그러면 풍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좀 더 가볼게요. 그 유정류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라고 했죠. 앞부분에 줄거리에서 얘기했잖아. 구한말 아버지가 화적패에게 맞아 죽었다고. 그지? 그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노적이란 이게 쌓아놓은 더미들이야. 쌓아놓은 더미들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보며 불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이렇게 말해. 이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이때부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게 어떠니 지금? 이기적이고 되게 윤리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야, 우리만 빼고 싹 다 망해라 이거야. 우리 속마음에도 그게 조금 있나? 나만 잘 돼. 다른 다 망하고 나만 잘 되면 좋겠어. 어쨌든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있어. 그리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근데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야? 있겠다요. 얼쑤. 이게 무슨 처럼이 판소리적 문체야. 판소리 사설적 문체라고 해. 있겠다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인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투를 바탕으로 그런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이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어투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지. 어쨌든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그래서 판소리적 문체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서술자가 청자들에게, 독자들이겠죠.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어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판소리의 그 말투를 빌려와서 등장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보겠죠. 됐어? 썼어 여기? 자, 다음 가보자. 이미
반세기 전 해니까 반세기면 몇 년? 반세기 몇 년? 1세기 몇 년이야? 지금 몇 세기? 21세기. 그치? 세기는 100년이겠죠? 그러면 이미 반세기 전이니까 50년 전. 이미 50년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뭐가? 우리만 빼놓고서 망해라. 이게 웅장한 투쟁이라는 거야. 이게 웅장하니? 되게 막 거대하고 장엄하고 그래? 아니지. 되게 쪼잔하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웅장한 투쟁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벼? 반어적인 거야. 반어적. 야, 나 빼고 다 망해라. 대단히 웅장한 선언이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반어적을 통해서 대상을 비판할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어적이고 냉소적이야. 냉소적이라는 말은 비웃는 거야. 야, 딴 애는 되게 웅장한 선언이었어. 이렇게. 반어적이면서 냉소적. 그래서 얻은 효과는 풍자적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서술자. 그렇지. 서술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서술자가 딴 애는 대단히 웅장한 선언이었지. 이렇게. 이걸 통해서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말하죠. 편집자의 논평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하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고, 이 뜻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주관적 의견이나 정서를 드러냄. 요게 서술자의 개입이야. 됐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그건 50년 전에,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여, 겸해서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서술자가 그것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거겠죠? 이게 편집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이 작품 전체 서술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가장 잘 나오는 표현들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반어적인 거 나오지. 제목에서부터 태평천하야. 그리고 이런 웅장한 투쟁, 반어적인 것도 나오지. 또 아까 말했지만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많아. 뒷부분에 가면. 이런 걸 통해서 등장인물 윤직원 영감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니까 그걸 다 봐야 되겠죠.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정말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런 거야. 그 말은 뭐야? 윤직원 영감이 승리를 했다는 얘기는 누구만 빼고 다 망한 거야.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거야. 왜?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식민지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윤직원이 뭐가 됐어? 윤직원이 부자가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실제로 진짜 나라가 망하고 윤직원 영감만 부자가 된 거지. 자, 여기까지 서술자 편집적 논평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누구의 편집적 논평을 통해서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갑시다. 뒤로 가보자.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가봅시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고씨는 큰 며느리야. 큰 며느리. 아까 며느리랑 손주 며느리가 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큰 며느리만 빼놓고, 서울아씨는 누구게? 아까 소방 맞고 왔다 그랬지? 그래서 서울아씨, 소방 맞고 온 딸,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라고 해서, 뒤채의 두 동서는 종학과 종수의 각각의 부인들이야.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뒷벽 앞에 갈라 앉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안방에. 요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내용 갑니다. 너 경손해비 부디 정신 차려라. 여기서 말하는 경손해비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경손해비는 바로 누구? 여기 나와 있는 종수를 말합니다. 자, 종수는 윤직원 영감이 종수는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앞에서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경손 애비 부디가 아니잖아. 여기 됐어. 이렇게 되죠. 경손애비 이렇게 가야 되겠지.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도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서 점잖게 경손애비죠 라고 해서 여기서 안식구는 뜻하는 건 누구겠어? 바로 종수의 아내가 되겠지. 안식구 있으니까 종수의 아내가 있는 데라서 점잖게 경손애비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정신을 네가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아무래도 네 종하기만은 못해요. 종하기만은 못해 라고 했죠. 아까 이 집안의 모든 기대는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 종하기 갖고 있다고 그랬지. 일본에서 유학 중이라고 그랬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종하기만이 유일하게 제정신인 거야. 여기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서술자가 봤을 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 종하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종하기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보고 있지? 태평천하라고 보고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의 인식과 종하기 인식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또 짐작할 수 있지. 자, 종하기만 못해요. 종하기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내년 그 이듬해면 대학교를 졸업하자니 내후년이지. 그러니까 2년 있으면 대학을 졸업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 3년이나 한 4년만 찌들어 고생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를 잘 쓰더구나.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목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그러면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를 잘 쓰더구나. 목적한 경부가 되어가지고 경찰이 돼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라고 해. 그러니까 야 경선님 너 정신 차려. 암만 해도 네 동생 종하기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종하기는 너처럼 이렇게 방탕하지도 않고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한단 말이야. 졸업하고 나서 3, 4년만 경부생활 하고 나면 경찰서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경찰서장이 윤직원 영감의 기대란 말이야. 아까 했잖아.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고. 그럼 종수는 뭐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 군수가 되길 바란다 이거지. 알겠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종하기는 뭐가? 군수가 되고, 종수는 군수가 되고, 종하기는 경찰서장이 되는 것이 윤직원 영감의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 서기를 다니고 있으면 남 부끄러워서 어쩔 거야. 그렇지.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덜 좋고 너걸 호강이지. 이런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다 너들 잘 먹고 너들 잘 사는 거지. 이런 얘기 안 하시네? 부모님께서? 훌륭하신 부모님이시네. 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하는 거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적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이렇게. 나는 너네들 잘 되는 거 나랑 전혀 상관없어.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일장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하기는 참말로 쓰겠어. 참말로 괜찮아.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워낙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워낙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착각입니다. 어쨌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와 총애가 크다고 했잖아. 기대가 크면 얘가 사고 쳤을 때 뭐도 크다고? 실망도 크고 절망감도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응? 작년 올로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헤프게 그놈이 돈을 좀 어찌 헤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다나마는 좀 헤프게 돈을 쓰는 것 같긴 하더만 그것도 허기사 내게 다 되면 너에게 대하면 안 쓰는 셈이지. 이렇게. 자, 이거 정리하면 이거요. 내가 그놈 하나를 꼭 믿는다. 작년 올해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헤프게 쓰긴 하지만 너희들이 쓰는 게 비하면 쓰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그러니까 방탕하지 말고서 자기의 줏대만 실할 양이면, 자기의 줏대만 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학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으니까 종학이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줘. 그래서 작년 올해 들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지. 우리는 돈을 갑자기 많이 쓴다고 대학생이? 이거 뭔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돈에 대해서 주고 있다는 거야. 마침 이때 마당에서 점잖은 밭은 기침소리가 납니다. 점잖은 기침소리가 나. 이렇게 기침소리가 납니다. 윤직원의 신뢰. 윤직원의 신뢰. 자, 마당에서 점잖은 밭은 기침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창식이 누구라고요? 창식이 누구? 윤직원 아들입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 집의 가계도를 좀 보여줄게요. 가계도를 보고 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소원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야, 억지로라는 말을 썼지. 그러면 윤직원 영감이 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 집에서도 방지지도 않고. 근데 동경에서 뭐가 왔어? 전보가 왔다라는 거야. 전보가 뭔지 알아요? 전보가 뭐야? 전보가 뭐야? 전보요? 전보 뭔지 알아요. 뭔데? 그래, 들어보자. 전보 뭔데? 들어보자. 전보. 뭘까? 뭔 느낌인지 나. 그렇지. 쉽게 말하면 소식이겠지. 근데 예전에 우체국에서 내가 우체국에 가. 전보 좀 칠게요. 라고 말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서 말을 해주면 그 내용을 여기서 보내서 그러니까 종이가 편지가 날라오는 게 아니야. 그 소식만 날라오는 거야. 그럼 이쪽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얘를 갖다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거야. 어쨌든 동경에서 전보가 왔어. 억지로 큰덱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야, 이 전보가 와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지. 동경에서 온 전보면 누구한테 온 거겠어? 동경에서 온 거야. 누구한테 온 거야? 이름 누구? 손주 이름 누구? 종학이한테 온 거야. 전보가 왔어요. 자, 윤 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입 인사를 받으며 오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끌어 앉습니다. 이렇게. 좀 질차해.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아는 척 오셨어요. 뭐 인사하고 그러죠. 들어가서는 아버지한테 절하고 또 절 받고 뭐 인사하고 그렇게 돼. 그래서 한쪽에 한 옆으로 끌어 앉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누가 한 말이야? 윤직원 영감이 창식이한테 하는 말이야. 아들한테.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이 말은 뭐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이런 거지. 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달 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이렇게 말을 좀 되게 가볍게 하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아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그래서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들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만 보자면 참 할아버지가 철이 없이 말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뭐 들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그랬더니 또 이제 아들은 또 점잖게 얘기합니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해요.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말해. 그러니까 방문의 이유가 나오겠지? 여기 왜 왔어?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야. 자세를 바꾸어 윤주사를 지체를 바꾸어 보면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뭐 들어오냐? 돈 받으러 오냐? 돈 받으러 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한쪽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한쪽은 되게 점잖게 말하잖아.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 아들을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 사람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뭐 들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야,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거 누구의 평가냐면 이 상황에 대한 할아버지는 아들을 비꼬고 아들은 와서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말하는 이 상황을 비꼬서 편집자적 논평이죠. 윤직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거죠.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니?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야. 윤직원을 자꾸 경망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윤직원 영감을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편집자 논평으로 윤직원의 어떤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거죠.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겁니다. 동경서? 전보? 동경서? 전보? 놀라죠?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전보의 내용이 뭡니까? 종학이가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놀라는 거죠. 놀라. 이 사람 여기서 놀랄 때도 좀 과장스럽게 놀랍니다. 그죠? 근데 이 소식이 왜 이렇게 놀라냐면 아까 봤지만 윤직원 영감은 누구한테 가장 기대가 커? 종학이한테 가장 큰 기대가 있지. 그 기대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도 크다? 실망감도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가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망진자는 호연이라 아까 제목 선생님이 해줬지? 한번 해볼게. 망진자는 호연하는 자 15장의 제목으로 진나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로 인해 망한 것처럼 윤직원의 집안이 그가 아끼는 손자 종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서술자의 태도 나오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서술자는 등장인물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술할 때 어떻게 하냐? 작품 속의 서술자는 윤직원을 윤두꺼비, 윤영규를 말대가리로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 인물을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인물을 격을 떨어뜨려 풍자적으로 두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대상의 모습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대상을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서술자의 태도입니다. 됐죠? 좀 더. 아까 문체적 특징이랬죠. 뭐뭐 했겠다요? 이렇게 말하잖아. 무슨적? 판소리적 문체라고 했죠. 자, 구어체로 말하는 듯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야. 독자에게 뭐뭐 했겠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적 문체의 특징을 빌려서 누구에겐 독자들에겐 친근감을 주면서 등장인물에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이게 문체적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주요 등장인물 한번 가볼게요. 총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1대 윤직원 영감입니다. 서울의 대지주 중산층입니다. 서울의 대지주이면서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네, 구두쇠고요.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불러? 태평천하라고 부르며 일본에 고마워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인식,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준다고 했죠. 사회주의가 불안당패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주의. 지금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지만 이 당시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을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주의는 독립운동, 계급 타파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불안당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 종학이가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당 때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가지고 들어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실망감이 컸겠죠. 다음. 자, 윤창식 2대 윤직원 영감의 아들입니다. 윤직원 영감의 아들, 개화기 교육을 받은 세대이지만 사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 아까 했잖아, 도박, 여자 이런 걸 좋아하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이죠. 그래서 노름으로, 도박으로 가산, 집안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인물이 바로 윤창식 이재재파. 부정적이지? 얘도 부정적이지? 이렇게 다 부정적이야. 다음 윤종수 3대 윤직원 영감의 큰손자야. 능력이 없고요. 방탕한 생활하는 인물이죠. 얘도 부정적입니다. 다음 윤종학 윤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 윤직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아. 근데 그 기대와 달리 아까 뭐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불황당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윤직원인데 그 가장 믿었던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겠죠. 이렇게. 자, 윤직원 영감의 가계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 가계도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윤직원 영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버지 말대가리 윤영규, 윤두꺼비 윤직원. 윤직원 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인 창식이, 그죠? 그 다음에 소방 맡고 온 서울아 씨. 그 다음에 태식이, 배달은, 얘네는 다 배달은 자식들이에요. 엄마가 다 달라요, 셋 다. 윤창식의 부인은 큰 며느리 고씨. 고씨가 되겠고, 종수, 종학이. 종수의 부인 박씨. 종학의 부인 조씨. 이렇게 되고, 윤종수의 아들이 누가? 경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종수한테 뭐라 불러, 처음에? 경손의 비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가 윤경손이 종수의 아들이 되겠죠. 여기에 과계도예요. 여기서 유일한 긍정적인 인물은 누구? 윤종학.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다. 자, 좀만 더 가보자. 자, 전보. 동경에서 전보가 오죠? 이 전보의 기능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전보의 기능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는 사실의 전달, 윤종학이 검거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의 전달이고요. 서사전개,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죠.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윤종학이 가장 믿을 만한 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이제 속도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극적 반전, 윤종학이 그 윤직원이 윤종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물의 제시. 이 작품에서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 긍정적 인물인데 일제강점기에 사상범위 까닭에 이 작품 안에선 등장하지 않아. 이 작품에서 윤종학은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 뭐로만 나와? 이야기 속에서만 나와. 그래서 여기 나와. 이 작품에서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만 사상범위 까닭에 전면에 등장시키기 곤란한 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일제강점기 소설인데 사상범위를 작품에 등장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어디에서만?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직원 영감과 그의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게 전보죠. 가장 믿었던 종학의 배신이지. 윤직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보의 기능이고,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온다. 별표 쳐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편집자의 논평 잘 나오죠?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놓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있어. 야,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해야 되겠다. 그만큼 어울려. 너 그만큼 아버지의 말이 경망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의 계획을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것이 되겠고, 등장인물의 형상을 볼게. 부정적 인물은 윤종학 빼면 다 부정적 인물이야.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고 작품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얘는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이지만 작품 속에는 실체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등장하지 않죠. 윤종학. 이렇게 여기까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좀만 더 볼까? 좀만 더 가보자. 어떤 소식을 들은 거야? 종학이 놈이 경치적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써.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이거 놀랄 때 어떻게 놀랐어? 엉덩이 뒤로 놀란 거죠. 엉덩이 땅에 찐 거죠.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평적인 논평 비판이지.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응? 뭐도 맞은 양이니까 무슨 법?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통해서 심리적 충격을 망치로 빗대죠. 심리적 충격이 망치예요. 심리적 충격 망치. 망치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다는 거지. 직유법을 통해서 윤직원 영감이 받은 충격의 크기죠. 비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틀거리고 앉습니다. 으르렁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 앉으면서 그거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여? 그놈 동무가 친전보인가 본데, 즉 종학이 친구가 친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자, 가지고 들어가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득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부채폈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사상관계 바로 사상범위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그놈이 사회주의의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놀아요. 사회주의의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둥거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릅니다. 이렇게. 예, 사회주의에 참여하여 잡혀갔다. 글씨 내가 썼지만 이렇게 글씨 이렇게 급했나 보다, 마음이. 사회주의에 참여하여 잡혀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거죠. 아까 이 사람 뭐라 그랬어? 이 윤직원은 사회주의를 불황당패,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불황당패보다 더 나쁜 놈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아들이 사회주의에 참여한 거야. 이 사회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계급 해방이야. 가진 자의 재산을 뺏어서 못 가진 자한테 나눠주자. 이게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회주의를 부자들이 하겠냐? 가난한 사람이 하겠냐?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겠지. 근데 부잣집 자식이 뭐가 부족해서 사회주의에 참여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더 놀란 거죠. 경시청에 잡혀간 것도 놀란 건데 사상관계, 즉 사회주의에 참여해서 잡혀갔다니까 뒤로 더 나동그라질 뻔한 거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아까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얘기들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 밑으로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한 뜻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잡혀갔다는 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지만 사회주의 했다는 얘기니까 땅속으로 수천 길 땅속 밑으로 빠지는 듯한 기분이다. 그만큼 절망감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경시청에 잡혀갔어? 쾅!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고 지옥까지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결탄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혀갔다고?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혀갔다고? 이 놀람은 자식의 걱정이, 아니, 종학이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종학이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잖아. 그러나 결탄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염려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서된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분노한 거야.
추워. 다시 이렇게 화가 난 건 종아기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분하고 무서워서 그런 거야. 왜? 불안강패 같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진나라를 망할 자는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시황은 진나라를 망하게 먹은 호해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 야, 그는 행복한 거야. 하지만 윤주건 영감 뭐하니? 지금 살아생전에 자기 손주가, 믿었던 손주가 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걸 보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 놀랍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주건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자, 앞에 살짝 보고 갈게.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진시황과 호에 해당하는 인물을 봅시다. 진시황의 윤주건 영감, 그리고 호에는 윤종학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아들 호에다. 윤주건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건 손자 종학이다 라는 뜻이겠죠. 제목 의미가. 다시 한번 가볼게. 망친 자는 호에 아니라 진시황, 윤주건 영감, 호해, 윤종학. 고사를 활용해서 윤주건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들,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몇 페이지 남았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았죠? 두 페이지 남았는데 목이 따끔따끔하다. 좀만 쉬었다 하자. 좀만 쉬었다.